5년 만이군요. 강지훈 대표님. 차가운 목소리가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화려한 음악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목소리의 주인은 오늘 밤 파티의 주인공이자 혜성처럼 나타나 패션계를 뒤흔든 벨라윤의 대표 윤서연이었다. 그녀는 5년 전 낡은 옷을 입고 쫓겨났던 초라한 여자가 아니었다. 눈부신 드레스와 당당한 미소. 그녀는 돌아온 여왕 그 자체였다. 그녀의 맞은편에 선 남자. 강지훈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지난 5년간 단 하루도 잊어본 적 없는 얼굴이었다. 하지만 기억 속에 연약하고 순종적이던 아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지금 그의 앞에 서 있는 여자는 날카로운 얼음 조각처럼 차갑고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만이 남았다. 그를 보는 순간 서연은 애써 묻어두었던 5년 전 그날의 악몽 같은 기억을 다시 떠올렸다. 지옥 같았던 그날의 기억을. 5년 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 임신 3개월의 서연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시어머니인 왕 회장이 경멸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그 옆에는 남편 강지훈이 침묵한 채 서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그녀가 낯선 남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이 담긴 사진 몇 장이 흩어져 있었다. 이제 와서 발뺌할 생각이냐? 왕 회장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네가 감히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아이를 뱃속에 품고서 어떻게 이런 더러운 짓을 할 수가 있어. 사진은 명백한 조작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서연은 눈물로 호소했다. 그녀는 남편 지훈을 애타게 바라보았다. 지훈 씨, 나 아니에요. 이건 전부 모함이에요. 제발 내 말 좀 믿어줘요. 그녀는 그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시선을 피했다. 그의 얼굴에는 실망과 냉담함만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의 눈으로 본 것을 믿는다고 차갑게 말했다. 왕 회장은 변호사가 내민 이혼 서류를 그녀의 얼굴 앞에 던졌다. 당장 이 서류에 도장을 찍어. 그리고 내 뱃속의 아이. 어느 놈의 씨인지 모르니 당장 지워버려. 그 잔인한 말에 서연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 자존심까지 버리고 빌고 또 빌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외면했다. 지훈은 그녀의 손을 뿌리치며 돌아섰다. 그의 침묵은 그녀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결국 그녀는 경호원들에게 질질 끌려 비가 쏟아지는 대문 밖으로 내쫓겼다. 손에는 방금 전 강제로 도장을 찍은 이혼 서류 한 장과 그에게 주었던 마지막 선물인 낡은 커프스 버튼만이 전부였다. 그녀는 쏟아지는 빗 속에서 무너져 내린 저택의 문을 보며 오열했다. 사랑, 믿음, 행복,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었다. 뱃속의 작은 생명을 끌어안고 그녀는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를 흘리며 다짐했다. 반드시 살아남겠다고. 그리고 오늘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그들에게 지옥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그녀의 눈에서 순수했던 사랑은 사라지고 차가운 복수심만이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오랜만이네요. 그동안 잘 지내셨나 봐요. 서연이 다시 입을 열었다. 그녀의 입가에는 아름답지만 가시 돋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에게 샴페인 잔을 들어 보였다. 하지만 그 안녕도
이제 곧 끝날 테니까요. 그녀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선전포고가 담겨 있었다. 지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온 그녀를 충격과 혼란 속에서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가 알던 윤서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의 화신이 되어 그의 앞에 다시 나타난 것이다. 5년 전 멈춰버렸던 두 사람의 잔인한 운명의 톱니바퀴가 이제 다시 삐걱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파티장에서의 재회 이후 윤서연과 강지훈의 전쟁은 비즈니스라는 새로운 무대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복합 쇼핑몰 럭스 갤러리에 입점을 두고 JK그룹과 서연의 벨라윤이 정면으로 맞붙은 것이다. JK그룹이 오랫동안 공들여온 프로젝트였기에 패션계의 모든 이들은 당연히 JK의 승리를 점쳤다. 프레젠테이션 당일, 강지훈은 여유로운 미소와 함께 회의장에 들어섰다. 하지만 윤서연이 직접 발표자로 나서는 것을 보고는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다. 5년 전, 늘 그의 뒤에서 조용히 미소만 짓던 그녀는 없었다. 단상 위에선 그녀는 좌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를 뿜어내는 완벽한 CEO였다. JK그룹의 발표는 전통과 역사를 강조하는 예측 가능한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어지는 벨라윤의 프레젠테이션은 완전히 달랐다. 서연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날카로운 시장 분석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하는 혁신적인 마케팅 전략을 제시했다. 그녀의 발표는 논리 정연했고 그 자신감은 거침이 없었다. 그녀는 마치 JK그룹의 전략을 모두 꿰뚫어 보고 있다는 듯 그들의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지훈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단순히 감정적인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었다. 지난 5년간 그녀는 칼을 갈며 완벽한 전략가가 되어 돌아온 것이다. 그는 자신이 상대를 너무 얕잡아 봤다는 것을 깨달았다. 결과는 벨라윤의 압승이었다. 럭스 갤러리의 회장은 그 자리에서 서연에게 계약서를 내밀며 악수를 청했다. 패션계는 발칵 뒤집혔다. 신생 브랜드가 거대 제국 JK를 꺾었다는 사실은 전례 없는 이변이었다. 서연은 승자의 미소를 지으며 회의장을 나섰다. 복도에서 마주친 지훈을 향해 그녀는 아주 잠깐 승자의 여유와 경멸이 뒤섞인 눈빛을 보냈다. 그날 밤 JK그룹의 회의실은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였다. 임원들은 당장의 손실과 추락한 그룹의 위신을 걱정하며 허둥댔다. 하지만 지훈은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는 돈이나 자존심의 상처보다 더 근본적인 의문에 휩싸여 있었다. 도대체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가 알던 윤서연은 남 앞에서 자기 주장 하나 제대로 못하던 그저 착하고 순진한 여자였다. 그런 그녀가 어떻게 저렇게 빈틈없고 냉철한 승부사로 변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녀의 눈빛에 서려 있던 그 깊은 증오는 대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일까? 그는 처음으로 5년 전 그날의 일을 다른 시각에서 되짚어보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내밀었던 사진들, 그리고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눈물만 흘리던 서연의 얼굴. 그는 그때 그녀의 눈물에서 어떤 억울함이나 분노도 읽어내지 못했다. 오직 배신감에 눈이 멀어 그녀의 진심을 보려 하지 않았던 것이다. 정말 그녀가 그런 배신을 저지를 여자였을까? 만약 그랬다면 지금의 저 도끼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오히려 지금의 저 모습이 억울하게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이 분노를 연료 삼아
일어선 모습에 더 가까워 보였다. 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한 번 피어오른 의심의 씨앗은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5년 전 결혼 기념일에 찍었던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서 서연은 그의 품에 안겨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사진 속의 해맑은 미소와 오늘 낮에 보았던 얼음 같은 미소를 번갈아 보았다. 두 사람은 같은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달랐다. 그의 완벽했던 세상에, 그의 굳건했던 믿음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는 지난 5년간 자신이 진실이라고 믿어왔던 모든 것을 의심해야만 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진지했다. 김 비서, 5년 전 윤서연 씨와의 이혼 관련 자료 전부 다시 가져와. 당시 제출되었던 증거 사진들, 관련자들 인적 사항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그는 전화를 끊고 다시 사진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그녀의 복수를 맞는 수동적인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파헤치는 진실의 추적자가 되어야만 했다. 모든 것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되어야 했다. 강지훈의 밤은 길고 고통스러웠다. 그는 5년 전의 기록들을 수도 없이 다시 읽고 증거로 제출되었던 사진들을 확대해보며 밤을 새웠다. 분노와 배신감에 눈이 멀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 와서는 하나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사진 속 서연의 표정은 죄책감이 아니라 깊은 절망과 체념에 가까웠다. 그의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다. 그는 이혼 직후 별다른 이유 없이 해고되었던 집안의 사용인들 명단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중 유독 그의 눈에 띈 이름이 있었다. 오정숙. 서연이 시집 왔을 때부터 그녀를 친딸처럼 아끼고 따르던 늙은 가정부였다. 그녀는 서연이 쫓겨난 지 일주일 만에 그릇을 깼다는 사소한 이유로 해고되었다. 지우는 직감했다. 그녀가 무언가 알고 있을 것이라고. 그는 즉시 김 비서에게 왕 회장 몰래 오정숙의 행방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진실을 향한 그의 추적은 그렇게 아주 조용하고 은밀하게 시작되었다. 그는 어머니의 거대한 성에 갇혀 있던 어리석은 왕자가 아니라 이제 성벽의 균열을 파고드는 탐정이 되어야 했다. 그가 과거를 파헤치는 동안 서연의 복수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JK그룹의 핵심 디자이너들을 거액의 연봉으로 스카우트해 갔고 JK가 야심차게 준비하던 신제품의 콘셉트를 먼저 선수쳐 발표해 버렸다. 그녀의 공격은 한치의 망설임도 자비도 없었다. 그녀는 그가 5년 전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를 철저하게 고립시키고 무너뜨릴 작정이었다. JK그룹은 연이은 타격에 휘청거렸다. 지훈은 매일같이 쏟아지는 문제들을 해결하며 동시에 과거의 진실을 추적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렸다. 그는 서연의 공격을 막아내면서 그녀가 왜 이토록 자신을 증오하게 되었는지를 반드시 알아내야만 했다. 이것은 단순히 비즈니스 전쟁이 아니라 그의 파괴된 삶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었다. 며칠 후 김 비서로부터 오정숙을 찾았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그녀는 고향인 시골 마을로 내려가 작은 텃밭을 가꾸며 조용히 살고 있었다. 지훈은 그날 오후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직접 그녀를 찾아갔다. 수수한 시골집 마당에서 그를 발견한 늙은 가정부는 사색이 되어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도련님, 여긴 어쩐 일로?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떨리고 있었다. 왕 회장은 그녀를 해고하며 5년 전 그날의 일에 대해 발설할 경우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던 것이다. 지우는 그녀를 안심시키려 했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온 것이라고, 모든 것을 책임질 테니 제발 진실을 말해달라고 간청했다. 오정숙은 한참을 망설였다. 하지만 지훈의 절박한 눈빛과 억울하게 쫓겨났던 어린 서연의 얼굴이 떠오르자 그녀는 결국 눈물을 터뜨리며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것은 지훈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잔인한 진실이었다. 그녀의 증언은 그의 세계를 뿌리부터 뒤흔들었다. 그날 아침 사모님 서연께서 입덧 때문에 무척 힘들어 하셨어요. 그때 회장님 왕 회장께서 입덧에 좋은 약이라며 탕약을 한 그릇 내어주셨죠. 늙은 가정부는 흐느끼며 말했다. 사모님께서는 회장님께서 처음으로 자신을 챙겨주신다며 감격해서 그걸 다 마셨어요. 하지만 그 후부터 사모님의 상태가 이상해지셨어요. 계속 어지럽다고 하시고 정신이 몽롱한 사람처럼 초점을 잃으셨죠. 그녀의 증언은 충격적이었다. 서연이 약에 취해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진 속의 남자는 회장님의 운전기사였던 최 기사였어요. 회장님 지시로 비틀거리는 사모님을 부축해서 별채로 데려다 드렸을 뿐인데 그 일 직후 최 기사는 거액의 퇴직금을 받고 갑자기 그만뒀어요.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어머니는 처음부터 계획했던 것이다. 입덧에 좋은 약이 아니라 정신을 흐리게 하는 약을 먹이고 운전기사를 시켜 부축하게 한 뒤 그 장면을 마치 불륜 현장처럼 보이도록 사진을 찍어 조작했던 것이다. 그 모든 것이 가난한 고아 출신의 며느리를 내쫓기 위한 왕 회장의 잔인한 계략이었다. 지훈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그토록 악독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런 어머니의 거짓말에 속아 자신의 아내와 아이를 매정하게 내쳤던 스스로가 너무나도 한심하고 혐오스러웠다. 그는 아내가 아니라 괴물과 한편이었던 것이다. 그는 늙은 가정부의 집을 나와 차를 몰아 서울로 돌아오는 내내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는 서연이 눈물로 애원하던 마지막 모습만이 반복해서 떠올랐다. 제발 내 말 좀 믿어줘요. 그는 그녀의 마지막 절규를 외면했다. 그의 불신이 그녀를 5년간의 지옥으로 밀어넣었고 복수의 화신으로 만들었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서연이 자신에게 가하는 공격들은 5년 전 자신이 그녀에게 가했던 배신과 모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아내를 잃은 것이 아니었다. 그가 직접 그녀를 적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이제 그가 해야 할 일은 분명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그녀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의 어머니가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것뿐이었다. 오정숙의 충격적인 증언은 강지훈의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고 끔찍한 죄를 저질렀는지를 깨달았다. 하지만 그의 추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이제 서연이 쫓겨난 후의 삶, 그리고 뱃속에 있던 아이의 행방을 알아내야만 했다. 그의 명령에 정보팀은 그녀의 지난 5년을 더욱 깊이 파고들었다. 며칠 후, 김 비서가 굳은 표정으로 그의 집무실에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얇은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대표님, 아이를 찾았습니다. 그 한마디에 지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김비서는 봉투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내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사진 속에는 작은 남자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이제 막 5살이 된 듯한 아이였다. 지우는 숨을 멈췄다. 아이의 얼굴은 자신의 어릴 적 사진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그와 똑같이 생겨 있었다. 5년 전 그가 자신의 손으로 내쳤던 바로 그 아이였다. 그의 아들이었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과 함께 지독한 죄책감이 그의 심장을 짓눌렀다. 그는 지난 5년간 이 아이의 존재조차 모른 채 살아왔다.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에도, 처음으로 아빠라는 말을 배우던 순간에도 그는 곁에 없었다. 그는 아버지로서의 모든 의무와 권리를 스스로 저버렸던 것이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그는 당장 그녀를 만나야만 했다. 그는 사업을 핑계로 서연에게 긴급 미팅을 요청했다. 복수를 위해 그의 모든 제안을 거절하던 서연이었지만 이번에는 어찌된 일인지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 역시 그와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불분명하게 둘 수는 없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약속 장소인 호텔의 프라이빗 룸. 먼저 도착한 지우는 타는 목마름에 연신 찬물을 들이켰다. 잠시 후 서연이 차가운 표정으로 룸에 들어섰다. 그녀는 자리에 앉지도 않은 채 용건부터 말하라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녀의 모든 세포가 그를 거부하고 있었다.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서연 씨, 내가 다 잘못했소.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무겁게 잠겨 있었다. 내가 어리석었소. 당신 말을 믿었어야 했는데 어머니의 거짓말에 속아 당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어. 정말 미안하오. 그의 갑작스러운 사과에 서연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녀의 얼굴은 다시 싸늘하게 굳어졌다. 그녀는 차갑게 비웃었다. 사과요, 5년이 지난 이제 와서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조소가 섞여 있었다. 당신의 그 사과 한마디가 내가 빗속에 내쫓겼던 그 밤을 없었던 일로 만들어주나요? 아니면 내가 홀로 아이를 낳고 기르며 흘려야 했던 그 수많은 눈물들을 닦아주기라도 하나요? 그녀의 모든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에 밝혔다.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녀가 겪었을 고통 앞에서 그의 사과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위선적이었다. 너무 늦었어요. 강지훈 씨, 당신의 후회 따위. 이제 나한테는 아무런 의미도 없으니까.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사진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 아이, 내 아들이 맞소. 그의 질문에 서연은 사진을 한번 내려다보고는 다시 그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아주 담담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다. 맞아요. 혈연상으로는 당신 아들이겠죠. 그녀는 잠시 말을 끊었다. 하지만 당신은 민준이 아빠가 아니에요. 그녀의 말에 지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빠라는 자리는 아이 엄마를 지켜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당신은 그 자격을 스스로 버렸어요. 민준이는 내 아들이에요. 내 호적에 올라 내 성을 따랐고 당신과 그리고 지긋지긋한 당신의 집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아이란 말입니다. 그녀의 선언은 사형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아버지로서의 모든 권리를 박탈해버린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볼 일이 없다는 듯 몸을 돌렸다. 이제 와서 아버지 행세할 생각이라면 꿈 깨세요. 나는 내 아들을
당신들 같은 괴물들이 사는 지옥으로는 절대로 보내지 않을 테니까. 그녀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룸을 나가버렸다. 홀로 남은 지훈은 의자에 주저앉아 테이블 위에 놓인 아들의 사진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야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동시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그는 과거를 되돌리기 위해, 그리고 아들을 되찾기 위해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 그의 앞에는 칠흑 같은 어둠만이 펼쳐져 있었다. 강지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서연이 쌓아 올린 철옹성 같은 벽 앞에서 그는 무력했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되찾기 위해, 아니, 아버지로서의 자리를 되찾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기 시작했다. 그의 방식은 서툴렀고 때로는 오만했지만 그 안에는 5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먼저 법적인 절차를 밟았다. JK그룹의 막강한 변호인단이 작성한 친자 확인 및 양육권 관련 소장이 서연에게 전달되었다. 그것은 지훈에게는 아버지로서의 최소한의 권리를 찾기 위한 당연한 절차였지만 서연에게는 전면전을 선포하는 선전포고와도 같았다. 그녀는 그가 결국 돈과 법을 이용해 자신의 아들을 빼앗으려 한다고 확신했다. 서연의 증오는 더욱 깊어졌다. 그녀는 JK그룹을 향한 공격의 고삐를 더욱 바짝 조였다. 그녀는 JK의 비자금 내역을 익명으로 언론에 흘렸고 야심차게 추진하던 해외 합작 사업을 중간에서 가로챘다. 그녀의 복수는 지훈 개인을 넘어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왕국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다. 법적인 압박과 함께 지훈은 개인적인 노력도 멈추지 않았다. 그는 매일같이 민준의 유치원 근처를 맴돌았다. 아이가 노는 모습을 멀리서라도 한번 보기 위해서였다. 그는 아이가 좋아할 만한 최고급 장난감과 옷들을 익명으로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그 모든 선물들은 포장도 뜯기지 않은 채 매번 그의 집무실로 반송되어 돌아왔다. 그의 모든 노력은 서연이라는 단단한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그의 모든 접근을 차단했다. 그의 전화는 받지 않았고 그의 메시지에는 답장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훈이라는 존재 자체를 자신의 삶에서 그리고 아들 민준의 삶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려 하고 있었다. 두 사람의 지독한 싸움에 가장 혼란스러운 것은 어린 민준이었다. 아이는 유치원 담벼락 너머에서 자신을 슬픈 눈으로 바라보는 낯선 아저씨의 존재를 의식하기 시작했다. 엄마, 저 아저씨는 왜 맨날 저기 서 있어?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서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다. 길을 잃었나 보지. 우리 아들. 그녀의 거짓말은 그녀 자신에게 더 큰 상처가 되었다. 그녀는 아들에게 아빠의 존재에 대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당신의 아빠는 엄마를 임신한 채로 빗속에 내쫓았던 사람이라고 말해야 할까? 아니면 당신을 빼앗으려 하는 나쁜 사람이라고 말해야 할까? 그녀의 복수심은 아들을 지키려는 모성애와 부딪히며 그녀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어느 날 오후 유치원을 마치고 나오는 민준과 서연의 앞을 지훈이 막아섰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는 듯한 절박한 표정이었다. 서연은 민준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차갑게 말했다. 여기까지 찾아온 목적이 뭐죠? 스토킹도 이 정도면 범죄인 거 모르세요. 제발, 제발 한 번만이라도 아이와 이야기하게 해주시오. 지훈은 애원했다. 과거에 오만했던 총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그저
아들을 만나고 싶은 한 명의 아버지일 뿐이었다. 내가 모든 걸 잘못했소. 당신에게, 그리고 저 아이에게 평생 속죄하며 살겠소. 그러니 제발. 속죄. 서연이 기가 막히다는 듯 웃었다. 당신의 속죄 따위 필요 없어요. 당신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속죄는 우리 모자의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져 주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두 사람의 실랑이에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서연이 민서의 손을 잡고 그를 지나쳐 가려던 순간 그녀의 가방에서 무언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작고 반짝이는 은색 물체였다. 지우는 무심코 그것을 주워들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은 5년 전 결혼 선물로 그녀가 직접 디자인해 주었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커프스 버튼이었다. 그는 그녀가 이혼하던 날 모든 것을 버리고 갔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녀가 이것을 지난 5년간 간직하고 있었다. 당신, 이걸 아직도 가지고 있었소. 그의 목소리는 충격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의 질문에 서연의 얼굴이 당황으로 붉어졌다. 그녀는 황급히 그의 손에서 커프스 버튼을 빼앗아 다시 가방에 집어넣었다. 그것은 그녀의 마지막 남은 미련이자 지독했던 사랑의 흔적이었다. 복수를 다짐하면서도 참아 버릴 수 없었던 과거의 조각. 그녀의 가장 약한 부분을 그에게 들켜버린 것 같아. 그녀는 수치심에 얼굴을 들 수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이의 손을 잡고 도망치듯 그 자리를 떠났다. 홀로 남은 지우는 그녀가 사라진 방향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가 간직하고 있던 커프스 버튼. 그것은 어쩌면 그녀의 마음속에도 아직 다 지워지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른다. 철옹성 같던 그녀의 증오의 벽에 아주 작지만 선명한 균열이 보이는 듯했다. 그는 그 작은 희망의 불씨를 붙잡고 싶었다. 커프스 버튼 사건 이후 강지훈의 마음속에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났다. 그녀가 자신을 그토록 증오하면서도 과거의 흔적을 완전히 지우지는 못했다는 증거였다. 그는 그녀의 복수가 어쩌면 아직 남은 애정의 또 다른 표현일지도 모른다고 애써 생각했다. 그는 법적인 절차를 잠시 멈추고 그녀의 마음을 되돌릴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희망은 서연의 다음 행동으로 인해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약한 모습을 들킨 것에 대한 분풀이라도 하듯 JK그룹을 향해 더욱 맹렬한 공격을 퍼부었다. 그녀는 JK그룹의 영업 비밀을 교묘하게 이용해 그들의 최대 고객이었던 해외 명품 브랜드를 빼앗아왔다. JK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지우는 다시 한번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그는 깨달았다. 그녀의 증오는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단단하다는 것을. 커프스 버튼은 미련이 아니라 복수를 위한 다짐을 잊지 않게 해주는 족쇄였을지도 몰랐다. 그는 다시 차갑고 냉정한 CEO의 모습으로 돌아가 그녀의 공격에 맞서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전쟁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다. 그들의 살벌한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그들의 싸움의 유일한 이유이자 가장 큰 피해자인 어린 민준의 몸에는 서서히 검은 그림자가 들이우고 있었다. 아이는 부쩍 피곤해했고 잘 넘어지기 시작했다. 아이의 팔다리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작은 멍들이 하나둘씩 생겨났다. 서연은 그저 아이가 얌전하지 못해서 생긴 상처라고 혹은 성장통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녀는 아들에게 너무나 미안했다. 자신의 복수심 때문에
아빠와의 만남을 막고 아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녀는 일과 복수, 그리고 육아 사이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며 스스로를 소진하고 있었다. 비극은 가장 평범한 날에 찾아왔다. 유치원에서 그림 그리기를 하던 민준이 갑자기 코피를 쏟았다. 코피는 멎지 않았고 아이는 이내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유치원으로부터 다급한 연락을 받은 서연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는 미친 듯이 병원으로 달려갔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민주는 링거를 꽂은 채 하얗게 질린 얼굴로 잠들어 있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그녀를 불렀다. 몇 시간에 걸친 정밀 검사 끝에 의사는 믿을 수 없는 진단을 내놓았다. 아드님은 재생 불량성 빈혈입니다. 생소한 병명의 서연은 그저 멍하니 의사를 바라볼 뿐이었다. 의사는 어려운 의학 용어를 써가며 병에 대해 설명했다. 혈액을 만드는 골수 세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 혈액 내 모든 세포가 감소하는 희귀 난치병이라는 것이었다. 지금 당장 항암 치료와 수혈을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골수 이식이 시급합니다. 골수 이식. 서연의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다. 의사는 기증자를 찾아야 한다고, 특히 부모나 형제자매의 골수가 일치할 확률이 가장 높다고 설명했다. 서연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골수 검사를 요청했다. 그녀는 엄마였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줘서라도 아들을 살려야만 했다.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지옥과도 같았다. 며칠 후 의사는 그녀를 다시 호출했다. 그의 표정은 어두웠다. 안타깝게도 어머님의 골수는 아드님과 절반만 일치합니다. 이식을 진행할 수는 있지만 성공률이 낮고 위험 부담이 큽니다. 의사의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서연은 절망감에 몸을 가눌 수 없었다. 방법이 정말 없는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물기 어린 절규에 가까웠다.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지막 가능성을 제시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아이의 친아버지 골수를 검사해 보는 것입니다. 부모 양쪽의 유전자를 모두 물려받았으니 아버님 쪽이 완전 일치할 확률이 있습니다. 친아버지, 그녀가 그토록 증오하고 아들의 인생에서 지워버리려 했던 바로 그 남자, 강지훈. 운명은 또다시 그녀에게 가장 잔인한 선택을 강요하고 있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자존심과 복수심을 모두 버리고 그에게 무릎을 꿇어야만 했다. 그에게 아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도움을 청해야만 했다. 그날 밤 서연은 곤히 잠든 민준의 곁을 지켰다. 아이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숨소리는 위태로웠다. 그녀는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복수가 다 무슨 소용인가. 아들을 잃으면 그녀의 세상도 끝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었다. 그리고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누르지 않았던, 지우고 싶었지만 차마 지울 수 없었던 그 이름을 찾아냈다. 강지훈. 그녀의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이것은 그에게 보내는 항복 선언이자 한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몇 번의 신호음이 가고 5년 만에 처음으로 듣는 강지훈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왔다. 윤서연.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경계심이 뒤섞여 있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그녀의 목소리에서는 지난 5년간 그를 향해 쏘아붙이던 도끼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민준이가 아파요. 그녀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다. 아주 많이 아파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녀는 자존심도 복수심도 모두 내려놓았다. 지금 그녀는 CEO 벨라윤이 아니었다. 그저 아픈 아들을 둔 절박한 한 명의 엄마일 뿐이었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이내 다급해진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디요? 지금 어디 병원이요? 지우는 진행하던 모든 회의를 중단하고 병원으로 달려왔다. 그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가장 먼저 본 것은 산소 호흡기에 의지한 채 창백한 얼굴로 잠들어 있는 아들 민준의 모습이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마주한 아들의 모습이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위태로운 모습이라는 사실에 그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는 차마 아이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문 앞에서 그대로 굳어버렸다. 서연은 눈물을 삼키며 아이의 병에 대해 그리고 골수 이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해 담담하게 설명했다. 그녀는 자신이 절반만 일치한다는 검사 결과지를 그에게 내밀었다. 의사 선생님이 아빠 쪽이 완전 일치할 확률이 높다고 했어요. 지우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의사를 찾아갔다. 지금 당장 검사해 주십시오. 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의 단호한 태도에 골수 검사는 즉시 진행되었다. 결과를 기다리는 몇 시간 동안 두 사람은 한마디 말도 없이 아이의 침대 곁을 지켰다. 어색한 침묵 속에는 5년의 오해와 증오를 넘어선 오직 아이를 걱정하는 부모의 애타는 마음만이 존재했다. 기적은 정말로 일어났다. 검사 결과 지훈의 골수는 민준의 것과 100% 완벽하게 일치했다. 의사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다. 하늘이 도왔군요. 이 정도로 완벽하게 일치하는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이제 민준이는 살 수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지훈 역시 가슴을 쓸어내렸다. 하지만 그는 기뻐할 수만은 없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어머니, 이 모든 비극을 만들어낸 왕 회장과 마주해야만 했다. 자신의 아들이, 그녀가 그토록 부정했던 며느리의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이 그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야만 했다. 그날 저녁, 지우는 본가인 저택으로 향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왕 회장은 아들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지우는 어떤 서론도 없이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어머니께서 5년 전에 쫓아냈던 제 아내가 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의 폭탄 선언에 왕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 아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재생 불량성 빈혈이라고 합니다. 제 골수를 이식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는 한 걸음 어머니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그의 눈에는 이글거리는 분노와 함께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는 지난 며칠간 자신이 알아낸 모든 증거들을 그녀의 앞에 던졌다. 오정숙 아주머니의 증언, 약에 취해 쓰러졌던 서연의 진료 기록, 거액의 돈을 받고 사라진 운전기사의 행방까지. 그는 더 이상 5년 전 어머니의 말에 휘둘리던 나약한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괴물과도 맞서 싸울 준비가 된 아버지였다. 어머니의 거짓말 때문에 저는 제 아내가 강간당하듯 내몰리는 것을 방치했고 제 아이가 5년 동안 아비 없는 자식으로 자라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전부 어머니의 더러운 욕심 때문입니다. 그의 절규에 왕 회장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처음에 잡아떼던 왕 회장은 아들의 서슬퍼런 기세와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눈빛 앞에서 결국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오열하며 모든 것을 자백했다. 가난한 고아 출신의 며느리가 자신의 완벽한 가문을 더럽히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고, 그래서 그 모든 끔찍한 계략을 꾸몄다고 울부짖었다. 지훈은 어머니의 추악한 고백을 들으며 아무런 동정심도 느끼지 못했. 오직 경멸감과 역겨움만이 치밀어 올랐다. 그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돌아섰다. 오늘부로 저와 어머니는 끝입니다. 다시는 어머니를 찾지도,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니 제 아들과 제 여자에게서 당장 그 더러운 손 치우시죠. 그는 저택을 나와 병원으로 돌아왔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지만 그의 마음은 조금도 편안해지지 않았다. 그는 병실 앞에서 잠든 민준과 그 곁을 지키고 있는 서연의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아들을 살려야 하고, 그리고 자신이 용서받을 자격조차 없는 저 여자에게 평생을 바쳐 속죄해야만 했다. 그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는 너무나도 무거웠다. 민준의 골수 이식 수술 날짜는 신속하게 잡혔. 강지훈과 윤서연은 잠시나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들의 희망은 수술을 하루 앞두고 무참히 짓밟였다. 병원 측에서 갑자기 수술 집도의 개인 사정을 이유로 수술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통보해 온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그럴듯한 이유였지만 지훈은 이 모든 것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즉시 알아차렸다. 그는 어머니, 왕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침착했다. 네가 내 아들로 돌아오겠다고 약속하고 그 더러운 계집과 인연을 끊겠다고 맹세한다면 수술은 내일 당장 진행될 거다. 그녀는 자신의 친손자의 목숨을 가지고 아들과 거래를 하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피부치의 정보다 그룹의 후계자인 아들을 통제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 지훈은 분노를 넘어선 깊은 환멸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저 괴물 같은 여자를 어머니라고 부를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서연을 지키기 위해 어머니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그녀가 평생을 집착해온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JK그룹 그 자체였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JK그룹의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그리고 그는 그룹의 모든 임원들과 변호인단이 모인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충격적인 선언을 했다. 저는 이 시간부로 JK그룹의 후계자로서 가지는 모든 상속권을 포기하겠습니다. 이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의 선언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또한 제가 보유한 JK그룹의 모든 주식은 제 아들 강민준의 이름으로 신탁하며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전문 경영인에게 경영을 맡기겠습니다. 그는 사실상 그룹의 주인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온 것이다. 어머니가 그를 통제하기 위해 휘두르던 왕좌 자체를 없애버린 셈이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사회를 향해 말했다. 저는 이제 JK그룹의 총수가 아니라 아픈 아들을 둔 한 명의 아버지일 뿐입니다. 제 어머니, 왕 회장께서 더 이상 그룹의 이름으로 병원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일이 없도록 이사회 차원에서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그의 비장한 선언에 이사회는 숙연해졌다.
모든 것을 정리한 그는 곧바로 수술 준비를 위해 병원으로 향했다. 골수를 채취하기 위한 수술실로 들어가기 직전 그는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서연과 마주했다. 그는 그녀의 앞에 서서 처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고백하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자신의 손자를 담보로 어떤 협박을 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그에 맞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그는 영웅처럼 자신을 포장하지 않았다. 이건 당신이나 민준이를 위한 것만이 아니요. 이건 내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해. 나는 더 이상 내 아들에게 부끄러운 아버지가 되고 싶지 않소. 그는 고개를 숙였다.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고 내 아이조차 알아보지 못했던 지난날의 나를 나는 용서할 수가 없소. 제발 내가 민준이에게 속죄할 기회를 주시오. 그의 진심 어린 고백과 아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린 그의 희생 앞에서 서연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증오의 벽이 완전히 허물어져 내렸다. 그녀는 깨달았다. 지난 5년간 그녀가 증오해온 남자는 사실 그녀만큼이나 아프고 외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더 이상 원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용서와 연민.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다시 싹 트는 애틋한 감정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녀의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당신을 용서하겠다는 의미였고, 우리 아들 곁에서 당신을 기다리겠다는 약속이었으며, 이제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위로였다. 그녀의 대답에 지우는 마침내 구원받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그녀의 손등에 짧게 입을 맞추고 수술실 안으로 들어갔다. 수술실 문이 닫히는 것을 보며 서연은 민준이 누워있는 병실로 향했다. 그녀는 잠든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민준아, 아빠가 우리 민준이 구하러 갔어. 아주 용감하고 멋진 사람이야. 조금만 더 힘내자. 우리 아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절망 대신 새로운 희망과 굳건한 믿음이 가득했다. 강지훈의 골수 이식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그의 건강한 골수는 민준의 작은 몸속으로 무사히 옮겨졌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민준의 몸이 아빠의 골수를 거부하지 않고 새로운 혈액세포를 만들어내기까지는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필요했다. 지훈은 골수 채취 후의 통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회복하자마자 민준의 무균실 앞으로 달려갔다. 그는 두꺼운 유리창 너머로 수많은 기계에 둘러싸여 힘겹게 병마와 싸우고 있는 아들을 보며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그는 인터폰을 통해 아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었고 서툰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주었다. 서연은 그런 그의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JK그룹은 그의 갑작스러운 사퇴와 상속 포기 선언으로 인해 엄청난 혼란에 빠져 있었다. 그의 핸드폰은 쉴 새 없이 울렸지만 그는 단 한 통의 전화도 받지 않았다. 그의 세상은 이제 오직 유리창 너머에 저 작은 아이를 중심으로 돌고 있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지난 5년간 그녀가 복수의 칼을 갈며 증오해온 남자는 이제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지금 그녀의 곁에 있는 남자는 아들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왕국마저 기꺼이 버릴 수 있는 절절한 부성애를 가진 한 명의 아버지일 뿐이었다. 그녀의 복수심은 이제 눈 녹듯 사라지고 없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준의 상태는 기적처럼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했다. 아이의 몸에서
새로운 백혈구 수치가 검출되던 날,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아이의 작은 몸이 아빠의 골수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것이다. 두 사람은 교대로 아이를 간호하며 병원에서 거의 모든 시간을 함께 보냈다. 그들은 함께 아이의 열을 재고 식사를 챙기며 잠든 아이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 과정에서 5년이라는 시간의 벽은 자연스럽게 허물어졌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를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았다. 오직 아들의 회복을 바라는 든든한 동지가 되어 서로를 의지할 뿐이었다. 어느 깊은 밤, 잠든 민준의 곁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있었다. 지훈은 헬쑥해진 서연의 얼굴을 안쓰럽게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도 좀 쉬어야지. 이러다 당신까지 쓰러지겠소. 그의 목소리에는 따뜻한 걱정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희미하게 웃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가방에서 작은 벨벳 주머니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낡았지만 여전히 반짝이는 은색 커프스 버튼 한 쌍을 꺼내 그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5년 전, 그녀가 이혼 서류와 함께 유일하게 가지고 나왔던 물건이었다. 나는 이 커프스 버튼을 보면서 당신에 대한 증오를 잊지 않으려 했어요. 그녀는 나지막이 고백했다. 이걸 볼 때마다 내가 당했던 모욕과 배신을 되새기며 복수를 다짐했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하지만 그건 내 자신을 속이는 거짓말이었어요. 그녀는 눈물이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사실은 버릴 수가 없었어요. 내가 사랑했던 남자의 유일한 진심이었다고 믿었으니까. 당신의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거짓이 아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것은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지독한 사랑의 증거였다. 그녀의 고백에 지우는 손에 들린 커프스 버튼을 꽉 쥐었다. 심장이 터질 듯 아파왔다. 그는 그것이 5년 전 다른 모든 것들과 함께 사라진 줄로만 알았다. 그는 그녀가 그 지옥 같은 시간 속에서 이 작은 과거의 조각을 홀로 간직해왔다는 사실에 목이 메어왔다. 나는 당신을 잃어버린 줄로만 알았소. 이 커프스 버튼처럼 영원히.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에게 그리고 우리 아들에게 평생을 바쳐도 모자랄 죄를 지었어. 이제부터라도 당신과 민준이 옆에서 내가 지은 모든 죄를 갚으며 살게 해주시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서연은 그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그의 손을 따뜻하게 마주 잡아주었다.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 눈빛 속에는 용서와 이해와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을 돌아 다시 시작되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몇 주 후 민주는 마침내 무균실에서 나와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세 사람은 처음으로 같은 공간에서 함께 밤을 보냈다. 지우는 민준의 침대 옆에 앉아 동화책을 읽어주었고 서연은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지훈의 어깨에 조용히 머리를 기댔다. 길고 길었던 아픔과 상처의 밤이 지나고 마침내 그들의 세상에 따뜻한 치유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 시간 동안 많은 것들이 변했다. 강지훈과 윤서연은 아들 민준이 건강을 완전히 되찾은 후 소박하지만 진심 어린 결혼식을 다시 올렸다. 과거의 상처와 오해로 얼룩졌던 결혼이 아닌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미래를 약속하는 온전한 두 사람만의 시작이었다. 강지훈은
JK그룹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JK그룹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왕 회장은 모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외딴 곳에서 조용히 속죄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지우는 서연과 함께 새로운 회사를 설립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작은 패션 브랜드를 만들어 수익금의 일부를 희귀병 아동들을 위해 기부하는 회사였다. 서연의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그녀가 얻은 진정한 영광은 복수의 성공이 아니었다. 그것은 용서를 통해 얻은 마음의 평화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일상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날카로운 복수의 여신 벨라윤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들 민준의 자랑스러운 엄마이자 남편 강지훈의 든든한 동반자 윤서연으로 다시 태어났다. 어느 맑은 가을날 그들의 새로운 브랜드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 행사가 열렸다. 수많은 취재진과 축하객들로 북적이는 행사장. 지훈과 서연은 아들 민준의 손을 꼭 잡고 서 있었다. 세 사람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한 기자가 서연에게 다가와 짓궂은 질문을 던졌다. 과거 JK그룹을 향한 대표님의 복수는 여왕의 귀환이라 불릴 만큼 화제였습니다. 지금의 성공이 그 복수의 완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자의 질문에 장내는 순간 조용해졌다. 서연은 잠시 지훈과 민준을 돌아본 후 마이크를 잡고 차분하게 대답했다. 제 인생의 목표는 복수였던 적이 없습니다. 저는 단지 제 자신과 제 아이를 지키기 위해 강해져야만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강한 힘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제가 얻은 진정한 영광은 이 화려한 매장이나 사업적인 성공이 아닙니다. 그녀는 사랑스러운 눈으로 아들과 남편을 바라보았다. 저의 진짜 영광은 바로 제 가족입니다. 이 두 사람입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대답에 행사장은 따뜻한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지훈은 감격스러운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그날 밤 모든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세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지훈의 셔츠 소매에는 5년 전 서연이 선물했던 바로 그 커프스 버튼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매일같이 그 커프스 버튼을 착용했다.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뻔했는지를, 그리고 지금의 행복이 얼마나 기적 같은 것인지를 잊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는 잠든 민준을 안아 침실로 옮기고 서연의 옆으로 돌아와 그녀를 조용히 안아주었다. 사랑하오, 서연 씨. 그는 그녀의 귓가에 속